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0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해가지고 각 날짜별로 취득, 매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먼저 정석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좀 빨리 푸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7월 5일에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이거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7월 5일. 이거 2021년이고요. 1000주를 5,000원에 취득했으니까 먼저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5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을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을 추가로 인식을 합니다. 그 평가 이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죠. 그리고 2022년 2월 1일에는 100주를 주당 3,000원에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처분했을 때도 현금으로 처분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현금인데요. 100주에다가 3,000원 곱하면 30만 원이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을 줄일 때는 일단 총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인데 1000주인데 600만 원이니까 한 주당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6,000원인데 100주니까 일단 그만큼을 없애줘야겠죠. 매도 가능 증권. 가능 증권 6,000원 없애면 이게 한 60만 원이 됩니다. 왜냐면은 한 주당 6,000원인데 100주만 없애는 거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 곱하기 100주 곱하기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6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잔액에 차변 잔액에 뭔가 써야 되잖아요. 이때는 평가이익을 전부 다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100주에 대한 평가이익만 없앱니다. 평가이익 100만 원은 1000주에 대해서 평가이익이 100만 원인데 100주니까 10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에다가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처분 손실 해가지고 이게 잔액 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2022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잖아요. 그래서 처분 손실 2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4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가액 있잖아요. 주당 취득가액. 그리고 주당 처분가액 있잖아요. 처분가액 3,000원. 이 차액에다가 실제로 처분한 주식 수 그걸 곱하면 처분 손익이 나오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주당 5,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3,000원에 처분했잖아요. 그러면은 처분 손실이겠죠. 근데 뭐 어쨌든 5,000원에서 3,000원을 빼고요. 그리고 일단 100주를 곱합니다. 100 곱하면은 이게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인데 이거는 처분 손실이잖아요. 5,000원에 취득한 걸 3,000원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한 줄로 딱 푸니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제가 원칙은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풀어도 드렸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다음 중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바로 답이 나왔죠? 틀렸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화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수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자한테 받은 재화를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고요. 3번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뭐 맞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이잖아요. 이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수치야 앞으로 미래에 이게 할부 판매니까 미래에 나눠가지고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해서 수치할 할부 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그걸 이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을 한다.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뭐 바로 맞죠. 맞는 말이고요.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맞습니다. 회계 추정으로 보통 하면은 전진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전진법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3번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년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틀렸죠? 여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의 회계연도 뭐 실질적으로 소급 가능한 시점부터 앞에 그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일정에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2번 내용연수 도중 기계 설비 사용을 중단한 경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틀렸고요. 이거는 어떠냐면 감가상각을 하긴 하는데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감가상각 하면은 이제 판관비 쪽이나 제조 원가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라 정답이고요. 3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미착이죠?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기말 재고 자산에.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성품.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 이미 판매가 된 거죠. 이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인 적송품. 딴 데다가 수탁자한테 보낸 걸 적송품이라고 하거든요. 대리인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보낸 상품인데요. 근데 아직 판매하기 전이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돼야 합니다. 200만원. 이거 포함을 해야 하는 거고요.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담보로 제공한 거는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200만원, 700만원 더하면은 900만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한국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40만원 과대이다. 단기의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35,000시간이고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00만원이다.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이거 정상 원가 계산할 때 예정 배부율 그런 것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푸는지 이거 그림으로 풀면 쉽습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조 간접비 제가 OH라고 쓰겠습니다. 오버헤드 코스트의 약자인데요. 그러면은 OH 실제라고 쓰고요.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이죠. 그리고 배부 차이니까 배부를 했겠죠. OH 배부액은 나와있지, 정확하게 이게 수치로 나와있진 않지만 이거 차이가, 배부 차이가 40만 원. 과대 배부라고 됐잖아요. 과대 배부. 근데 여기가 배부액이고 실제인데 40만 원 과대 배부라는 거는 이 금액이 14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5,000시간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이게 35,000시간 곱하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이걸 X로 놓고요. 그래서 140만 원을 35,000시간으로 나누면은 이 X, 예정 배부율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40원. 시간당 예정 배부율이 4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확하고. 7번. 한라는 직접 배부법으로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 부분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절단 부분이면 여기죠. 근데 보시면 보조 부문의 원가, 설비랑 동력 부분이 있는데 이 원가 30만 원, 25만 원을 직접 배부법으로 해서 절단 부분, 조립 부분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를. 그러면은 일단 직접 배부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수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절단 부분 배분점 원가 원래 90만 원이죠? 90만 원은 원래 제조 부분의 절단 부분 거 원가고 설비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하겠습니다. 절단 부분에. 설비 부분의 원가는 30만 원이죠? 30만 원. 근데 직접 배부법 쓴다고 했으니까 설비 부분의 공급 시간 이건데 이거 동력 부분에 하는 거는 무시를 하고 40, 60 이것만 고려를 합니다. 이게 400, 600이죠. 400 더하기 600이 분모고요. 절단 부분이 600이죠. 그래서 분차가 600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설비 부분의 배분점 원가이고 동력 부분 걸 한다면 25만 원에다가 곱하기 동력 부분은 밑에 있죠. 공급하는 게 설비 부분 건 무시하고 300, 200 이것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300 더하기 200 이게 분모고 위에 올라가는 게 절단 부분은 200이잖아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18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직접 배부법을 간단한 거니까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꼭. 다음으로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재고,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일단 뒤에 간단하게 그림 하나 보시고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 이게 제조 원가의 개정간 흐름인데요. 문제가 단기총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 티계정, 제공품, 제품 이렇게 있는데 이 제공품 쪽에 있는 이 단기총 제조 원가 여기 있잖아요.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계이고요. 그래서 제공품 항목에 단기총 제조 원가가 있는데 보시면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총 제조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기말 제공품의 합계잖아요. 그런데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역산을 하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기말 제공품을 알고 기초 제공품을 알면 여기 두 개 더하고 기초 제공품을 빼면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가서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공품 이랑 제품 T 계정을 그리겠습니다. 제품 기초 제공품 이게 기초예요. 기초 제공품이 3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기말 만원. 기초 제품 여기 기초죠. 기초 제품 5만원. 기말 제품 기말 4만원. 매출원가는 여기 항목입니다. 매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매원 매출원가 55만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은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54만원이 나오고요. 이게 여기 금액이랑 똑같죠. 54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러면 또 역산하면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여기 X.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52만원이 되거든요. 이걸 역산을 하면 52만원 더하기 3만원 하면은 55만원이고 54만원 더하기 기말 제공품 만원 하면 5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52만원이 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푸시는 게 원가 회계 문제에서는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9번. 수정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종합원가 계산의 전형적인 문제 나오는 건데요. 꼭 아셔야 되는 문제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가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랑 두 가지가 있죠.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거고 모든 원가 전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니까 보통 재료비가 기초에 다 투입이 되고 나머지 가공 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런 가정도 있는데 여기는 모든 원가가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초 제공품 7,800, 완성도 50, 단기 중 45,000단위 추가로 투입, 기말 제공품 5,500단위, 완성도 50 다 나와 있죠. 단기 총 발생 원가 161만 5,250원이라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푸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원가는 균등하다고 하니까 모든 원가라고 쓰고요. 이 기초라는 건 기초 제공품이에요. 기초 제공품이 7,800이죠. 그리고 완성도가 50입니다. 50이고 이 완성도가 50이라는 거에서 50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 단기 착수 완성이라고 하면은 단기 중 45,000을 투입했는데 이제 기말 제공도 한번 쓰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쓰면은 5,500이죠. 5,500에 완성도 50. 여기도 50입니다. 보시면 기말 제공품이 5,500이면 단기 착수 완성은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산을 하냐면 기초 제공품하고 이제 단기 중 45,000 이제 45,000단위 추가 투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5,500을 빼면은 단기 착수 완성량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39,500단위예요. 이렇게 역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면 7,800에 이 완성도 50%를 이 완성도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된 그러니까 1에서 0에서 100까지면은 완성도가 0.5라고 하면은 지금 완성도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미완성분이 있잖아요. 미완성도 여기도 50%잖아요. 이 부분만큼을 곱한 겁니다. 7,800에다가 0.5를 곱하면은 이게 3,900이 나오죠. 3,900.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은 그대로 전부 다 100% 완성이 됐으니까 하고 기말 제공품 5,500단위에다가 50%를 곱하니까 이것도 2,750 나옵니다. 이거를 3개를 더하면은 46,150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환산량. 이렇게 구하는 거고, 문제가 기말제곱품 원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단기총 발생 원가 나와 있죠. 단기총 발생 원가가 이게 161만 250원이에요. 161만 5,250원인데 이거를 46,150 단위 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35가 나오거든요. 35원 단위당 원가가. 그래서 이 단위당 원가 35원에다가 기말 제공품이 완성품 환산량을 곱하는 겁니다. 이 5,5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2,750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가 35 곱하기 2,750 이렇게 단위를 곱하면 이게 96,250원. 이게 기말 제공품 원가거든요. 이 답을 찾아보면은 2번이 됩니다. 약간 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풀이 속도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니까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를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는다. 맞죠? 제품별로 발행하는 거는 이게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게 작업별로 하는 건 개별 원가고 공정별로 하는 건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리고 3번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로 분류짓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분류짓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원가 부분은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복권 당첨금 100만원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복권 당첨금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1번부터 답이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1번이 틀린 거고요. 왜냐면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분리가 되는 소득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 복권 당첨금이라는 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없죠. 그리고 총급여 또 여기 복권 당첨금 많이 있는 거니까 총급여도 빵원이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1번인데요. 2번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 맞는 내용이긴 한데 한부모 공제가 100만 원이고 부녀자 공제가 50만 원이라서 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는데 뭐 맞는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은 세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강제로 이 둘 중에는 중복이 되면 선택이 아니라 한부모 공제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총급여가 500만 원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가 1번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맞습니다. 4번 자녀 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추가공제 대상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연 100만 원 가능하고 추가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연 200만 원. 이거 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가 나오는 겁니다. 3번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게 부녀자 공제예요. 앞에 나왔던 부녀자 공제 이건데, 이게 연 50만 원이고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한부모 공제죠. 이거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정리를 한 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이때 연간 소득금액이 뭐냐 하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에요. 이렇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각자 이렇게 소득이 나눠지는 게 분류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합계액이고, 이때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제외가 돼서 아까 위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복권 당첨금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라고 세법상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린 거고요.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1번,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일단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 뭐 종합소득과세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둘 다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그러면 확정신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인데 분리과세로 이자소득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요.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도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가는 거고 사업소득도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둘 다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니까 확정신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2번이고요. 3번,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과세되는 게 분류과세된다고 했잖아요. 분리과세도 안 되지만 분류과세인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이라서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퇴직소득 자체는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요. 4번,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죠. 분리과세가 되니까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이거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고요.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가세자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2.6%가 아니고요. 1.3%입니다. 지금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023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종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건 1.3%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이 바로 나왔죠. 1번으로. 2번,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업종 불문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사업장별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연간 공제금의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좀 이거는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맞습니다. 2번,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이다. 이것도 맞고요.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반출되는 날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 아니고요.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원칙상은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간 지급 조건부 관련해서는 뒤에 또 정리를 드릴 건데요. 이게 원칙상은 맞는 내용이라서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이 재화가 실제로 반출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정답이 3번이고요. 제가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이란 무엇이냐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예시 1번과 2번을 잘 보시면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1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원은 1월 1일, 중도금 2,000만원은 7월 7일, 잔금 5,000만원은 10월 3일에 받기로 하였으며 용역 제공 완료일이 10월 3일이에요. 일단 보면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공 완료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죠. 1월 2일부터 10월 3일이죠. 다음 날부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2번 분할해서 받았으니까 이거는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에 1,000만원, 이때가 1,000만원 공급 시기이고요. 7월 7일에 2,000만원 공급 시기이고 10월 3일에 5,000만원, 이때 공급 시기입니다. 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예시 2번은 약간 다른데 계약금 1,000만원은 1월 1일, 그리고 여기 중도금이 두 번 있어요. 1차 1,000만원은 7월 1일이고 2차 1,000만원은 7월 7일에 이제 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5,000만원은 10월 3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용역 제공 완료일이 7월 2일이에요. 여기는 10월 3일이고 여기는 7월 2일이에요. 근데 7월 2일이더라도 6개월 이상이죠. 이 1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용역 제공 완료일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았으니까 이때 7월 2일, 이 용역 제공 완료일인데 이 이내에 2번 계약금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급 시기가 되냐면 1,000만원, 이때는 받기로 한 날이 맞아요. 그리고 7월 1일 1,000만원, 이때도 용역 제공 완료일이 7월 2일이니까 이거 전에 받기로 한 날 7월 1일이 받기로 한 날이 맞는데요. 이 이후에 7월 7일하고 10월 3일에 1,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받기로 한 날이 이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고요. 7월 2일이 용역 제공 완료일이잖아요. 이때 1,000만원하고 5,000만원 더한 게 6,000만원이잖아요. 6,000만원. 이게 7월 2일 용역 제공 완료일에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위에 게 원칙이고, 이거는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 완료일에 공급 시기가 된다라는 예외 규정인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5번,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와 과세표준 구하면 얼마인가? 폐업시 잔존재와 과세표준 구할 때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기계장치면은 25% 이제 감액을 해가지고 그 비율로 과세표준 구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취득일자 2020년 4월 2일, 폐업일자 2021년 6월 1일이고요. 취득가액 5,4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540만 원 별도고 매입세 공제 받았다고 합니다.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받은 거는 제외하고 5,400만 원에다가 1-25%. 이게 기계장치라서 25%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5%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해야 돼요. 이거 일단 X로 놓을게요. 경과된 과세기간 수라는 거는 일반 과세자니까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경과됐다는 거는 이미 지났다는 거잖아요. 경과된 과세기간 수. 그럼 취득일자는 포함이 됩니다. 취득일자가 속한 그 과세기간은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2020년 1기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4월 2일이 그 1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1기
포함이 되고 2020년 이익이는 당연히 경과가 됐죠. 폐업일자가 2021년 6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 X가 2입니다. 2기가 과세기간이 된 거고요. 이게 왜 3이 아니냐면은 폐업일자가 2021년 6월 1일이라는 거는 그 다음 년도 2021년도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근데 6월 30일이 경과가 안 됐으니까 6월 1일에 폐업을 했으니까 그거는 경과된 과세기간수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입니다. 3이 아니라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5,400만 원에다가 50% 곱한 거니까 2,700만 원이죠. 과세표준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수 구할 때 말이죠.